이 나토이라는 거는 미국이 만들었던 잔치인데 튀르키예는 언제까지 미국의 그 결정에 어긋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튀르키예는 오히려 자기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그 특혜라고 해야 되는지 보너스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또 다른 뭔가가 벌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네, 사건이 근데 돼서. 뭘 터질 건지 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 그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찬성하는 쪽으로 좀 돌아섰다. 네. 그래서 이제 푸틴의 등을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뉴스들을 보면은. 일단은 러시아 쪽에 있는 인터넷에 나왔던 밈들 아니면 글들을 보시면 아니 놀랬어? 튀르키예는 이미 배신하게 돼 있었어.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 튀르키예가 언제까지 버틸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글들 나오고 있고 저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나토이라는 거는 미국이 만들었던 잔치인데 튀르키예는 언제까지 미국의 그 결정에 어긋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언젠가 이거는 스웨덴이 가입되고 언젠가 스웨덴이 가입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좀 약간 협박한 것도 있어요. 에르도안을. 너 이걸 반대하면 내가 너 아들에다가 해외 나가는 순간부터 수사를 하겠다. 왜냐하면 에르도안이 처음으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그 타이밍으로부터 스웨덴하고 미국 합작회사가 에르도안 아들 중심으로 작업을 해서 에르도안의 아들이 이 스웨덴 미국 합작회사에다가 뇌물을 주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었다가 이거 다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토 정상회담 시작하기 2주 전에 그 로이터 통신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하고 스웨덴 검찰이 뇌물죄 때문에 에르도안 아들한테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 기사 내용으로 보니까 딱 그 나토 흐름이랑 똑같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하필 검찰도 회사도 미국하고 스웨덴이요.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계속 반대할 거라면 너 아들이 밖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너의 아들을 데리고 갈 거야. 수사하겠다고. 그리고 이것도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원래 에르도안의 복장을 보시면 주로 가반수 빨간색 양복에다가 검은색 양복에다가 빨간색 넥타이예요. 주로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날 나토, 스웨덴, 튀르키예 3자 회담에 에르도안이 파란색 양복에다가 노란색 넥타이를 끼고 왔어요. 이거 좀 약간 굴복 외교의 끝판왕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차라리 여기다가 또 스웨덴 배지를 끼고 가지 그랬어요. 좀 약간 거기서 좀 약간 카드가 강하다면 상대방 기분에 맞춰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스웨덴이랑 관련된 회의에다가 스웨덴 색깔에 맞춰서 양복 입고 가는 것도 뭐예요? 하긴 요즘 보면은 뭐 그 의상의 색상이라든가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 표현하는 뭐 물론이죠. 이미지 메시지가 물론이죠. 있다고. 네. 근데 하긴 그런 데는 그 우리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튀르키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달러 그것도 큰 부족이라든가 영향을 미쳤어요.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되니까 왜? 투자를. 왜냐하면 물론 러시아는 에르도안한테 너 전용가스 때문에 돈을 줘야 되는데 이거 좀 약간 미뤄줘도 돼. 그래서 에르도안 그걸로 이제 대선에 들어갔는데 근데 전용가스 때문에 줘야 되는 돈을 좀 약간 미뤘다? 연장시켰다? 오케이. 감사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튀르키예 경제에다가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큰 자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지. 그거는 러시아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서양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는 튀르키예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친 서양 노선에 복귀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에르도안이
서방과 그다음에 푸틴, 러시아를 이렇게 좀 중간에 놓고 양쪽에다 놓고 이렇게 서로 경쟁을 붙여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거 일방적으로 아니고 서방이 양쪽에서도 발목 잡힌 사람이에요. 오히려 왜냐하면 러시아한테도 발목 잡힌 일들이 있고 그 서양한테 발목 잡힌 일들이 있는데 그때 그쪽 오늘만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양쪽으로 서로 경쟁시킬 수 있는 나라는 인도예요. 자체적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튀르키예는 그거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힘은 없다. 오히려 네. 양쪽에 눈치 보고 뭐 도와달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오늘은 이분한테 도움 올 거라면 너 나의 친구야, 너 나쁜 사람이야라고 하고 다음에 이 사람의 도움이 이제는 필요 없고 그 사람 도움 필요하면 여기 배신 대리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건강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푸틴의 그 방문이 결정이 됐다고 하죠. 했다가 지금 언제 올 건지 다시 물음표예요. 그래요? 왜냐면 그렇게 스웨덴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그 이전에 결정된 예. 거였군요. 대선 이후에 이제 결정됐었는데 스웨덴 이후로부터 물음표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러시아 쪽에서도 할 건데 언제인지 모른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러시아어로 나왔던 글들에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글들이 나오니까 설마 안 하는 건가? 그러면 생각보다 에르도안의 그 중동에서의 그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도 그렇고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막 우크라이나 전쟁도 중재하고 뭐 여러 가지 협상안 뭐 해가지고 뭔가 힘을 쓸 것 같은 여러 기대감들 섞인 뉴스들도 좀 있었잖아요. 아니 타이밍이 좋았을 때는 그걸 잘 이용해. 예를 들면 그 곡물 협정 때는 그때 러시아도 좀 약간 뭔가 협상을 하고 싶은데 서양 세계라는 협상의 앞에다가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튀르키예가 필요했었는데 근데 곡물 협정을 맺어왔자 1년 지나갔는데 러시아가 요구했던 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나는 이용당한 거예요. 그래서 튀르키예는 타이밍이 되고 딱 그럴 때는 그 자기 지정학적인 힘을 많이 이용하긴 이용해요. 근데 에르도안이라는 개인의 여러 가지 사업적인 문제라든가 이제 그 이란이랑 얽혀 설켜 있는 관계라든가 아니면 시리아 내전 때문에 얽혀 설켜 있는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완전히 독보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해요. 예를 들면 튀르키예는 한국처럼 이렇게 좀 약간 정권이 갔다 왔다 하고 좌에서 우에서 좌한테 아니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지도자가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되는 나라였으면 튀르키예가 갖고 있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를 훨씬 더 잘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20년째 똑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고 그분에도 시리아 내전하고 이란 경제 제재랑 관련된 발목이 잡힌 몇 가지 일이 있는데 그래서 튀르키예는 오히려 자기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그 특혜라고 해야 되는지 보너스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지금 말 나온 김에 그 흑해 곡물 협정 이게 네. 이제 그 됐잖아요. 중단됐잖아요. 네. 그 중단됐다는 것보다는 연장이 안 됐어요. 연장이 안 됐죠. 이거에 대한 그 속사정이 있나요? 푸틴이라든가 러시아 쪽에? 아니 속사정 아니고 너무 우리는 이것도 너무 서양식으로 봤기 때문에 잘 내용을 모르긴 한데 애초부터는 러시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나는 이걸 하겠다. 근데 니네들도 나한테 좀 약간 뭘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는 유엔 사무총장이 약속을 했어요. 오케이 내가 너 요구사항을 들 수 있게끔 해준다. 그거 뭐냐면 지금 러시아가 경제 체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 경제 체제들 그렇죠. 안에는 농업 관련된 기구 수입이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농업이랑 관련된 기계들을 수입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정말 빼달라고. 농업 기구 정도 만들어 난 좀 약간 수입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라도 그거 하고 두 번째 거는 우리 이제 곡물을 수출하려면 우크라이나만 수출하겠어? 그럼 나도 수출해야지. 근데 나는 수출하려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모든 은행들이 다 달러가 다 정지돼 있죠.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농협 같은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 정도라도 풀어달라. 유엔 사무총장은 알겠다고 하고 나 그걸 풀 수 있게끔 해준다고 했는데 안 풀었어요. 왜냐면 미국이 안 단다고 하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사실 이거는
더 일찍 중단됐었어야 됐는데 그 협정이. 예, 유엔 사무총장이 아니야, 좀 더 기다려. 나 진짜 설득을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설득할 거야. 하면서 이때까지 연장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 불만이 쌓인 거군요. 결국 네. 최소한의 그 흑해 곡물 협정을 해주면서 거기 항을 통해서 수출되고 세계 경제의 어떤 인플레이션, 곡물 가격 그 안정화 여기에 우리가 협조해주면 우리에게도 뭔가를 줘야 달라. 응? 그것이 그리고 또 군사적인 것도 아니고 그 곡물에 대한 기계라든가. 아, 물론 러시아는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협상의 내용이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일단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그걸 풀어주는 순간 여러 가지 그 방벽이 뚫릴 수 있는 거니까 이제까지 어떤 규제들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국제 정치는 냉정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곡물 협정도 우리는 뭐 아프리카 아니면 제3세계 국가들이 곡물 안 받으면 어떻게, 러시아가 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미 그동안 1년 동안 나갔던 곡물들은 그쪽 나라들한테 안 갔대요. 주로 서양한테 갔어요. 그래야 돈을 주니까. 예. 특히 뭐라고 해야 되나, 서양이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해요.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받아서 걔네들한테 팔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러시아는 그럼 우리는 이 협정을 하는 이는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제3개국 국가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뭐 이거 해봤자 그 사람들도 그렇게 곡물 안 받는다가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주겠다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요즘 이것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세계 기후가 요새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네, 너무 이상해요. 네, 뭐 지금 지진도 지진이지만은 그 폭염하고 뭐 홍수. 2주 전에 튀니지에 있었는데 제감도 52도였어요. 계란을 이렇게 벽돌 넣으면 계란 프라이 돼요. 근데 살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도 이제 낮에는 별로 밖에 안 나가죠. 차 안에 있어요, 항상. 아니면 건물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글쎄 이 선입관일 수도 있는데 그런 아프리카 국가들, 뭐 중동의 일부 국가들은 좀 경제적으로 약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 수 있을까, 집안에서? 아니, 에어컨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은 돈이 많은 분들이 있고, 그리고 국가 건물들 안에는 에어컨 들어가 있고, 그리고 중고차 에어컨 시장도 나름 풍부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그래 에어컨 없어 못 있어요. 살겠네. 네. 그리고 물론 뭐 에어컨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어디나 가도 에어컨 항상 있었어요. 모리타니아에도 있었어요. 제일 제가 갔던 나라들 중에서 끝판왕이었는데 거기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러한 기후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곡물에 대한 그 가격 불안정성에 대한 그 걱정들이 지금 많이 크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것을 또 무기화하지 않을까, 곡물을. 이런 우려도 좀 있기는 하던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러시아를 괴롭히는 나라들이 서양 국가들이고, 서양 국가들은 그 정도로 여기로부터 큰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11년 때도 또 무슨 곡물 위기가 있었는데, 그 곡물 위기가 튀니지에서 아랍어 봄을 일으키고, 튀니지에서 시작했던 아랍어 봄이 이제 리비아, 이집트, 예멘, 그리고 오늘날 시리아까지는 쭉쭉 이렇게 도미나 영향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러시아는 이거는 무기로 쓴다 안 쓴다 보다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또 다른 뭔가가 벌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사건이 근데 돼서. 뭘 터질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긴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은 어느 역사를 보면은 다 이런 어떤 위험한 시기에 뭐 밀란이 일어나든 아니면 무슨 뭐 폭동이 일어나든 아니면 뭔가 정권이 바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이런 그 식량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앞으로의 변화, 이것도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면 왕나가 있잖아요. 왕나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을 프랑스한테 너무나 대놓고 직소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그너를 믿고? 예. 바그너가 지켜줄 것이다. 지금 니제리아에서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사실 이거는 그 연쇄 쿠데타의 마지막 단계예요. 이 쿠데타들이 말리부터 시작했거든요. 말리, 부르키나파소, 기니, 지금 니제리아가 터졌는데, 이분들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프랑스는 무기를 안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박너가 나왔어요. 예전에 박너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쿠데타 하는 군인들이 처음에 좀 약간 프랑스랑
맞짱하다가 이제 막판에는 서로 좀 약간 쇼부를 치고 이제 다시 옛날 시스템이 재건축됐는데 지금은 니제리는 우리는 이제 프랑스한테 우라늄 안 주겠다고. 이런 거는 예전에 없었거든요.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현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하긴 근데 진짜 예전에는 용병하면 프랑스 용병이 먼저 떠올랐는데 네. 지금 어느 순간 바그너가 네. 그냥 완전히 다 장악을 한 것 같아요. 그 숫자도 만만치가 않더만요, 그게. 이제 숫자보다는 걔네들이 이 시장에 마지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규제가 없어서 아, 감각도 없어요. 하긴 그 네. 러시아가 그렇게 밀어줄 수 있는 게 그게 국가로서의 그게 가능한 근데 거냐라는 시각도 그분들한테 있어요. 돈이 필요해. 왜냐하면 가서 지금 니제리에서 도와주면 근데 이거 아직 니제리아하고 왕누는 관계가 완전히 이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한다고 하면 거기 우라늄 나오는데 돈을 엄청 챙길 수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돈을 엄청 가지고 가요. 아니면 그렇지. 수단에서. 자원이 있으니까 네. 돈 없어도 자원으로 가져가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2011년에 그 어떤 그 빵 혁명 그때 네. 무슨 혁명이라고 그랬죠? 아랍의 봄. 아랍의 봄. 그게 네. 사실은 빵 빵 식량 가격 가지고 때문에 나왔어요.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여기에서 이상 기후라든가 흑해곡물 협정으로 인한 여파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 다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저는 튀르키예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걱정하든 말든 저 한국 사람이니까 신경 안 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튀르키예부터 네. 경제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튀르키예 이미 경제 위기 안에 있어요. 하긴 이미 뭐 인플레이션이 뭐 의사가 아이폰 48% 못 면. 사요. 의사가 스마트폰 의사는 이걸 못 사요. 어. 이거 경제 위기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지금 한국이든 아니면 동남아 국가에 갑시다. 동남아 국가에서도 의사는 암만 해도 스마트폰 하나 사거든요. 지금 네. 튀르키예에서는 의사는 자기 하나의 월급이란 스마트폰 못 사요. 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에르도안이 법령을 만들었어요. 중고차는 새 차보다 비싸게 받을 수 없다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 경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새로운 차가 안 들어오니까 중고차 가격이 폭등됐거든요. 지금 네. 튀르키예에서. 어느 정도라면 중고차가 거의 새 차랑 똑같은 가격으로 팔리는 거예요. 아니 그 왜 튀르키예 경제가 또 걱정이 됐냐면 워낙 또 여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달러 그렇죠. 가지고 가면은 네. 저렴하게. 네. 그거는 좀 괜찮겠네. 근데 우리가 한국이 그 20억 달러인가 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어가지고 정확한 거를 제가 잘 몰라서 우리 한번 다음에 그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20억 달러 통화 스와프 돼 있는데 튀르키예 경제가 그렇게 망가지고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 쪽에 그 통화 스와프로 인한 그 데미지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가지고 이제 그 협정을 체결하는 우리 한국의 똑똑한 고모분들이 그 문제를 이겨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서 저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시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세계가 이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인가 다 연결이 되고 그 나비 효과처럼 어떤 식으로인가 우리에게 다 영향이 되니까 반대 끝 지구 반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사건 사고들이 생겨날 때마다 좀 불안해하는 특히 투자자로서는 이런 변수들이 자꾸 금융시장을 흔드니까 알겠습니다. 제일 좋은 투자는 좋은 자식 키우기예요. 좋은 자식? 키우기. 에이 근데 뭐 요즘 우리 저 예전에 조니 대표님 에이, 저 좋은 자식 키워봐야 다 뭐지 크면은 지 혼자 큰 줄 알고 각자 자기 알아서 살잖아. 잘못 투자를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아랍은 그렇다면서요. 그 아프리카에선가 제가 어떤 TV에서 보니까 장남한테 거기도 모든 걸 몰입을 해주고 그 장남이 모든 가족들을 다 부양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또 당분간 그 네트워킹의 수장이 돼야 되는데 아 재산도 다 물려받고 물려받는 것보다는 네트워킹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의 동생이 이 정도 가지고 너 이 정도 하고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세습 같은 거예요. 그거는 마치 왕이 죽으면 장남이 왕이 되듯이 다 물려받는 거 아니고 상징적인 거를 가지고 그 아빠의 집을 가지고 가지만 재산을 무조건 공동으로 분리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나눠주고. 예. 하긴 제가 전에 사우디 친구 보니까 부자였는데
큰형이 그 뭐지 금광 회사 인도의 금광 회사를 물려받아 가지고 그걸로 가족들을 다 부양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안 그러면 문제가 크게 일어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면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또 그쪽 입장에서는 그게 또 전통적인 어떤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그냥 거니까. 사실 이거는 한국의 종가 문화랑 비슷하긴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종가 문화에서 장남한테 가고 장남이 그렇죠. 상징적인 자리라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재산에서 아버지의 집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재산이 공동으로 분리돼야 돼요. 네. 하여튼 지금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치를 통해서 뭔가 확 인플레이션 잡고 경제를 살리는 어떤 방법을 찾든 그렇지 않으면 외교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뭔가 그 입지를 확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지금 또 그것도 있어요. 그 난민이 많아서 노동 시장도 좀 약간 망가지는 부분이 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난민들을 자기네 나라로 보내는 지금 500만 명 넘었어요 난민이. 5천 명 아니고 그러니까 참 힘들겠네. 500명 아니고 5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지. 인구가 얼마죠? 이 튀르키예가? 8천만 명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500만 명이면 엄청난 거지. 아니 500명 자체도 8천만 명 옆에 넣지 않으셔도 500만 명 하나로는 엄청나요. 그렇지. 그 하나만으로도 국가라고 할 수가 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튀르키예 여러 가지 경제 상황, 그다음에 그 외교와 관련된 에르도안의 여러 가지 위치 살펴봤고요. 한번 다음에는 우리 그 얘기 해봅시다. 그 통화 스와프가 어떻게 되는지. 네, 이제까지 알파고 신하 씨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